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3일절인 오늘 대선까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여전히 판세가 안개 속인데요. 양강 대선 후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선 전국에 대해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요. 제가 토론 시작 전에 앞으로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남은 변수, 가장 큰 변수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제 후보 단일화 변수인데요. 단일화 변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세요?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을지 안 잡을지 제가 볼 때는 이 이슈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는데 그쪽에서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변수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17만도 훌쩍 넘었고 30만 명 정도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 유권자의 4%가 확진자, 격리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반도의 특수 상황, 그래서 굉장히 안보에 민감한데 이 부분이 과연 평화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선제 타격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될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단일화, 코로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종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 이외의 변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외의 변수 중에서 이제 역시 눈길을 가는 것은 이제 막판 돌발 악재죠. 그동안 이제 여러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바가 있고. 또 그동안 또 제보자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들이 막판에 뭔가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을 내놓는다라고 전제할 경우에 그게 막판 이제 돌발 변수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전히 지금 이제 여지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변수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잠깐 화면 보니까 이제 토론회 화면인데 내일 또 TV 토론 마지막 3차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분야이긴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안보 문헌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안보 문헌 관련해서는 어떤 변수가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보 문헌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역대 정부를 보면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이제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고 반면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원점을 타격해서 바로 초전에 박살내는 서해 교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반면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금 군사력이 굉장히 증강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6위거든요. 반면에 북한의 군사력은 28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안보 문헌론은 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면서 선제 타격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한데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만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하면 결국 이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 또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일 토론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상당한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종 평론가님은요? 네, 그렇다고 안보 유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면 초반에는 상당히 북한하고 분위기도 좋고 하여튼 뭔가 좀 이루어지는 듯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북미 간 대화에도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북한이 끝내 이제 이 핵개발 부분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게 다 무산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좀 연속적으로 계속 쏘고 있다든지 하는 이제 군사 행동을 오히려 더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도에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안보 그 위협 지수가 내려갔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북한은 그 핵개발,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쪽으로 오히려 좀 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오히려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안보 무능론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여당 쪽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지금은 종합 성적을 지금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결코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온건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짧게 오늘- 얘기하면요. 예. 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주기 관련해서는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간을 빼고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때 더 북한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보 유능론, 안보 무능론이 내일 TV 토론에서 충돌할 것 같다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3일자를 맞아서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서울에서 나란히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두 후보의 주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대전환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당 횡포를 이어가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통합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두 후보 모두 발언도 조금씩 더 격해지고 있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종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도권에서 공략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민심의 가장 큰 변수는 뭐가 될까요? 수도권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층이 또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뭐 표심이 그야말로 이제 선거 때마다 많이 좀 출렁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뭐 충청권도 예를 듭니다만 수도권도 못지않다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 민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두 후보로서는 최종적으로는 결국 부동층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초격차 지금 박빙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물론 이제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부동산 이슈가 주요한 이슈긴 한데 사실 안보 이슈도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하고 특히 수도권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계속 안보 관련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수도권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챙겨서 투표를 하는 그런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대상이다. 지금 까다로운 대상을 놓고 지금 막판에 양쪽에서 지금 불이 붙은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 교수께서는 수도권 민심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수도권은 이제 우리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예. 이제 축소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에서는 대체적인 추세가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좀 유리한 그런 추세. 경기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에서는 시속 게임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구체적인 네. 정책과 공약 제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특히 예.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네네. 윤석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을 동시에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서 약간 힘이 좀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공급 문제, 세제 문제 이런 부분 또 대출 문제까지 아주 세심하게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방역 문제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문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경 17조를 통과해 가지고 3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한 정치 개혁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지금 뭐 2030은 물론이고 중도층, 부동층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거든요. 네.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로만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도 막판 부동층 표심을 좀 겨냥한다면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거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건드리기 싫어했던 세금도 다 감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정치 분야는 반드시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뭐 민주당 당론도 채택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게 다 뭐 정치 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통합정부 만들자고 제안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예. 예, 안철수 후보도 있고 심상정 후보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그런데 그분들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긍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네. 사실은 이게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뭐 그 김동연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사자가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합의문이라도 만들고 그런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DJP 연합 같은 경우에 합의문까지 다 만들었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과연 진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관건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대상이 되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이제 한 것, 뭐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선거법 개정해놓고 사실은 소수당에게도 뭔가 기회를 줄 것처럼 비례대표 조금 더 많이 의석 차지할 수 있게끔 환경을 사실은 그때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만든 건데 그런데 비례위성 정당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박탈해 갔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법을 개정했는데도 그 법을 우회해서 그런 편법을 찾아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그 선택을 한 민주당이 과연 결의안 정도에 그렇게 얽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구속력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메시지 이상의 어떤 그 실효적인 그런 그 어떤 의미를 지금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아직 못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예.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예. 뭔가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말이 좀 되네. 그럼 우리 후보 그쪽하고 협력하세요. 압력을 넣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런 예.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포착되고 있지는 않다.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그렇고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론 채택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통합정부론 같은 걸 가리키면서 여당 후보가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의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전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이제 평가하는 거고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 그 기조가 요즘에 조금 바뀌고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처음에는 뭐 아시겠지만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하고 결별한 이후에는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발언이 이제 많이 나왔고 아.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놓는 발언을 지금 이제 계속 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캠프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뭐 구체적인 자리 뭐 제안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예. 글쎄 이제 이분의 뭐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또 이렇게 좌우로 오락가락 하셔도 유권자들이 그렇게 신뢰를 안 한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저기 이종훈 평론가 이야기하셨으니까 배종호 교수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그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바로 이제 뭐 몸을 옮기는 일은 못하겠지만 지금 네. 메시지를 보면은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보니까요. 후보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치 안보 등을 망라해서 공부하고 체험해야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 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고요.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다당제의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평소에 주장했던 결선투표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책임총리제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지난번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정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라. 그러니까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TV 토론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에게 우리가 대국민 약속을 하자 이 자리에서 라고 했을 경우에 두 후보가 그러니까요. 받는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게 설령 두 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도층, 부동층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토론회 때 분명히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봅니다. 답을 할지 네네. 지켜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일단 결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측은 아직도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끈을 놓고 있지 않는데요. 책임 공방을 주고받는 내용을 잠시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협상 테이블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협상 상대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헷갈리실 건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권 대리인들이 만나서 공동정부 구상 등을 비롯해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정권 대리인을 둔 적이 없다.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평론가님은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양쪽 다 책임이 있죠. 네. 이런 거 결렬이 되고 그러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참 그렇겠죠. 예.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원인 제공은 윤석열 캠프 쪽에서 많이 했죠. 예. 계속 이제 안철수 후보를 좀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 그런 발언들을 이제 많이 내놓고 이제 물론 네. 이제 그게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 기싸움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또 이런 발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또 성격이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계산을 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찌됐건 뭐 책임은 양쪽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 그동안 진전된 그 물밑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의 설명이 조금 논리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좀 돼 있는 상태고 두 후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각 후보의 향후의 정치 운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안철수 후보 자신의 정치 생명하고도 이게 지금 직결된 그 사안인데 그냥 이야기만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예. 중차대한 시점에. 이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은 또 정권 대리인 간의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이태규 본부장이 그렇게 또 그 지위가 없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대표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의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좀 잘못된 얘기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예. 다른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근데 지금 사실 다급한 쪽은 그럼 누구냐는 거죠. 예. 역시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권에 어찌 됐건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박빙승부에서 1~2%라도 지금 아쉬운 쪽이 윤석열 후보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좀 손해 보더라도 움직여야 된다. 이걸 성사시키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제가 보기엔 정치 굉장히 오래 하셨다는데 여전히 정치력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많이 갖게 돼요.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보면 이제까지도 좀 엉뚱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데 그거를 뿌리쳤다 예. 한다면 이거 엄청난 패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향후에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비난도 좀 감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단일화 성사시킨 이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선택을 할 거다라고 전제한다면 좀 예측 가능한 정치를 좀 하시는 게 향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를 생각하더라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끝까지 독주를 해서 소수 정당의 대표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지난 대선만큼도 득표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정치적 기반을 갖고 향후에 차기 대선을 향해서 움직여 갈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실존적으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들었던 녹취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협상 대상자, 상대자로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어젠다를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정치인이 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예측 가능한 정치 범위 내에 있습니까? 이런 답변. 그 답변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예. 원론적인 수준이더라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다 이 단일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지지층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극중주의자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보수지만 그래도 중도 성향, 또 진보지만 중도 성향. 그러면 이제 이탈표를 보면은 역시 이제 보수에 가까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이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분들을 붙들어 놔야 되니까 이번에 협상 결렬이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던진 거고요. 또 물어봤더니 역시 어떻게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면은 안 만날 수가 있겠느냐 정치인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은 이미 이제 결렬이 됐고요. 네. 사람 같은 경우도 만날 때보다는 헤어질 때 좀 아름답게 헤어져야 되는데 네. 두 사람을 보면 굉장히 헤어질 때 아름답지 좀 못하게 헤어진 것 같아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그리고 심지어는 협상 과정까지 지금 공개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가장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윤석열 후보 비선 실세 장제원 그때 굉장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이 사람 내 비선 실세 아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당직도 선대에 또 없는데 이번에 전권을 가지고 대리인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비선 실세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측은 아직도 비선 실세에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공개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TV 토론에서 사실상 끝났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또 협상을 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는 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해서요. 완주했을 경우 사자 구도로서 완주했을 경우 향후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완주해도 어렵고 그렇지 않고 또 후보 단일화를 누구하고 해도 어렵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같이 정치 개혁을 고리로 해서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갔으면 훨씬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좀 입장을 좀 전환하기가 어려워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출마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으로 가서 정치 교체 같이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또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 우리가 곰곰이 보면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할 때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가 뭐냐면 구시대 정치 체제 종식이 먼저고 두 번째가 정권 교체였어요. 그것도 더 나은 정권 교체, 예. 적폐 교체가 아닌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다당제로서의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단일화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자 완주를 통해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돼서 다당제 연합을 통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정치 개혁안을 본인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또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또는 정책 연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가 결렬된 것으로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죠. 4일, 5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후보들 모두 여야 후보들 모두 그날 사전 투표일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전 투표율이 또 이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우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양 당에서 모두 또 양 후보 측에서 모두 지금 사전 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제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사전 투표가 이제 많이 자리 잡은 측면이 또 하나 있죠. 예. 과거에는 뭐 조금 이제 이게 익숙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이제 변수는 역시 이제 코로나 변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혹시 이 투표일 직전에 본선거일 투표일 직전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 물론 투표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놓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확진 판정 안 받았을 때 빨리 가서 투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작용하고 있는데 네네. 또 보수 지지층 또 일각에서는 이거 하면 오히려 부정선거 도와주는 격이다.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본투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투표율 조작 같은 게 이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의혹을 또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또 여론에 또 좌우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 좀 기피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이게 맞물려 있어서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사전 투표율은 뭐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종호 교수님은 뭐 정치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보통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게 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투표율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30의 표심을 예측하기 좀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 그게 높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51대 49의 진영 대결 양상인데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 내지는 진보 진영층에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소극적이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 얼마 정도 될까? 지난번 대선 때 26%였는데 30%는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일부 보수의 극우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금기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가 던지는 것은 좀 전략적으로 실책이 윤석열 아닌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지난번 총선 때 지난번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다라면서 또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거든요. 사전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전 투표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두 분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일화가 큰 변수라고 했는데 막판까지 단일화는 선거 당일, 선거 투표일 당일까지도 변수가 될 것이다. 간단하게 전망해 주세요. 이미 안 되죠. 안 된다. 네. 뭐 저는 여전히 여진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명분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정책이나 비전을 또 철학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안 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밀실에서 하는 게 지금 노출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주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 단일화는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제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초박빙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찌됐건 뭐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그 여론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선 전국 배정호 세한대 교수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